암호 프로토콜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설명드렸고, 이제는 이제 암호 프로토콜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프로토콜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유한한 일련의 단계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프로토콜. 그래서 이 교과에서 고려되는, 또는 컴퓨터 분야에서 고려되는 프로토콜들은 대부분 다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통신 프로토콜을 기술할 때는 되게 기술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거를 다 기술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교환되는 메시지만 제시해서 프로토콜을 설명합니다. 교환되는 메시지만. 그래서 이 수업에서도 그런 형태로 암호 프로토콜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의 특성, 사전에 사용하려는 사람들끼리 알고 있어야 되겠고, 당연하지만 참여자 간에 동의해야 되겠고,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떤 메시지 받았을 때 뭘 해야 하는지가 모호하지 않아야 되겠고, 완전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즉 프로토콜이 완료되면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 특성이고요. 프로토콜은 동시에 같은 프로토콜이 동시에 여러 개가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의 프로토콜이다. 그럼 웹서버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늘 하나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토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콜의 임의의 단일 수행, 그러니까 여러 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토콜 수행이다. 그러면 어떤 특정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교환된 메시지만 보는 게, 그게 하나의 프로토콜 런이 되겠죠. 그 브라우저하고 그 서버 간에 수행된 프로토콜이 되겠고, 그 수행에서 교환된 메시지들의 전체 메시지들을 트랜스크립트라고 그래요. 트랜스크립트. 그래서 트랜스크립트를 보고 어떤 프로토콜이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암호 프로토콜은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왜 암호 기술을 사용하냐? 프로토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쓰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참여자 또는 제3자가 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을 쓰게 됩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에는 공격자가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HTTP라는 프로토콜을 만들 때에는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하고 프로토콜을 설계하지 않아요. 브라우저랑 서버가 정직하게 프로토콜의 주어진 약속대로 수행하면은 웹 문서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 HTTP 프로토콜은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가 존재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HTTPS라는 거를 추가로 만든 거예요. HTTPS는 암호 프로토콜이 되겠죠. 암호 기술을 써서 메시지들을 제3자들은 볼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은 일반 프로토콜과 달리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합니다. 공격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행동 말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프로토콜을 진행하는데 통신이 끊긴다든지 뭔가 고의성이 없는 그런 오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프로토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의 존재는 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자들이 존재해도 그 프로토콜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거나, 근데 공격자가 존재할 때 원하는 목적이 달성하게끔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만들기는 어렵고, 공격자들이 존재하더라도 공격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끔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을 만드는데 공격자가 그걸 해코지해서 부당하게 어떤 자기 돈이 아닌 걸 취하게 한다든지 그건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은 완전성 플러스 안전성까지 따져줘야 된다. 공격자가 존재하더라도 이 공격자들이 부당한 어떤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을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공격자들을 우리말로는 그냥 공격자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불려져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게 attacker, adversary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eavesdropper라는 얘기도 쓰는데 얘는 좀 의미가 달라요. eavesdropper는 그냥 단순히 도청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수동 공격, 능동 공격. 수동 공격은 프로토콜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죠. 쳐다만 보고 지나가는 메시지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수집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트래픽 분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수동 공격이 되겠고,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능동 공격이 되겠죠. 능동 공격은 프로토콜 진행에 실제 개입해서 메시지들을 삭제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재전송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 공격. 이 능동 공격이 이제 막기가 어려운 공격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의 참여자를 영어로는 principal이라고 하는데, 이 참여자는 실제 사용자를 말할 수도 있고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참여자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그 문맥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여자는 크게 일반적인 참여자와 제3의 신뢰기관 TTP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참여자는 프로토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을 일반 참여자라 그러고, TTP는 이해 당사자는 아닌데 이해관계는 없고 이 참여자들하고 공모할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없어야 되겠고 협력관계도 없어야 되겠고, 그냥 프로토콜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해주는 참여자를 TTP라 그럽니다. 제3의 신뢰기관. 그래서 이런 신뢰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고, 또 누구를 신뢰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TTP를 쓰는 이유는 이해 당사자들만으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공격자들이 존재를 할 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TTP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호 프로토콜에서 신뢰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 TTP는 프로토콜에서 정한 규칙대로 프로토콜을 수행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얘는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우리가 저 서버를 신뢰한다 라는 것은 저 서버는 늘 정직하게 동작한다. 정직하게 동작한다는 것은 프로토콜에 정해진 약속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자를 다른 말로는 이제 중재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TTP의 종류는 크게 인라인,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는데, 인라인은 모든 메시지를 TTP를 통해서 교환하는 방식을 인라인 방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온라인 방식은 프로토콜을 우리가 수행할 때 반드시 TTP를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프로토콜 수행하기 전 또는 후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가 오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오프라인 방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요? TTP가 없으면 어떻게 돼? TTP가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이 두 개는 프로토콜이 수행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얘가 뒤에도 설명드렸지만 좋은 공격 대상, 디도스 공격하기에 좋은 타겟이 돼요. 얘만 못 쓰게 만들면은 아예 프로토콜 서비스가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쓰는 응용 중에 그 TTP는 아니지만 인라인 방식으로 하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즐겨 쓰는 응용 중에 인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신 서비스가 뭐가 있죠? 서버가 늘 서버를 거쳐가는. 다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메신저 서비스는 인라인 방식이에요. 그렇죠? 카톡하는 사람들끼리 직접 하지 않고 늘 서버를 거쳐갑니다. 인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 참여자가 내가 카톡 보내려는 상대방이 카톡이 안 켜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메시지는 어디가 있어요? 서버에 보관돼 있다가 그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못 받은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온라인 상태여도 늘 메시지는 나는 다른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서버한테 보내면 서버가 그 사용자한테 패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에요. 그게 인라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분류할 때 자체 강화, 그 다음에 중재, 판결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체 강화 프로토콜은 이해 당사자만 참여하는 프로토콜이에요. TTP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TTP를 쓰는 이런 중재 방식의 프로토콜을 씁니다. 근데 이런 중재 방식 중에서도 오프라인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판결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그래서 판결 프로토콜은 요 서버가 TTP가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은데 문제가 발생하면 참여해서 그 분쟁을 해소해줘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트랜스크립트가 뭐라 그랬어요? 요 프로토콜 수행할 때 교환된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 트랜스크립트를 이 서버가 보고 이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판단할 수 있게끔 프로토콜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중재자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재자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아까도 얘기했죠. 온라인 방식에서는 서버가 죽으면, TTP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프로토콜 자체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를 뭐라 그래요? 단일 실패점이라 그래요.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 걔가 단일 실패점이 되면 걔는 뭐가 돼요? 좋은 공격 대상이 돼요. 걔만 죽이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용성에 대한 공격을 할 때에는 주로 누굴 타겟해요? 저런 애를 타겟해요. 김상진을 타겟해봤자 김상진만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카톡 서버를 공격하면은 모든 사람이 못 쓰죠. 그렇죠?
그래서 단일 실패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뢰성 문제. 정말 우리가 그 중재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중재자를 유지하면은 비용이 들겠죠. 당연하겠죠. 그 비용은 유지하는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통신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프로토콜 수행에 관여해야 되므로 모두 발생할 수 있어요. 병목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목 현상. 그러니까 서버에 그 인라인 서버에 TTP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은 동작은 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못 해줄 수 있죠. 신규로 요청하는 사용자한테는 서비스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특정 사용자를 공격하면 그 공격해가지고 공격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용자의 행세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TTP를 공격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특정 사용자가 아니라 모든 사용자 행세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비용이면은 일반 특정 사용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공격해서 서버의 권한을 획득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들을,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들을 설명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표기법을 쓸 겁니다. 뭐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대문자를 써서 사용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A, B, 보통 이제 프로토콜이 이자 간 프로토콜이 많아요. 이해 당사자가 둘, 웹서버, 웹브라우저. 그럼 둘이죠. 뭐 인터넷 쇼핑 그러면 고객, 상점, 그렇죠? 그럼 A, B 이렇게 돼요. 그리고 A, B고 서버 TTP는 보통 S라고 표기하고 C면 공격자를 C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뭐 3자간이면 A, B, C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공격자일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프로토콜들이 이자간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A, B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 암호 관련된 책에서는 앨리스 밥 이렇게 얘기해요. 앨리스 밥, 캐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키 방식에서는 이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이 필요한데 걔를 이제 CA라고 그럽니다. Certification Authority. 그래서 인증기관. 그 다음에 K를 써서 키를 나타내요. 암호키. 그리고 대칭키는 앞에다가 기호가 없어요. 그냥 K라고 쓰면 대칭키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A, B라고 쓰면은 A와 B 간에 공유된 키다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플러스는 공개키, 마이너스는 개인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사용자만 들어가겠죠. A. 그리고 시간을 많이 쓰는데 TA 그러면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A가 기록한 현재 시간이 되겠고요. A 난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랜덤 값. A가 생성한 랜덤한 값.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거 해시,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 요거는 K로 메시지를 암호한 거고요. 요거는 K로 메시지를 전자 서명한 거예요. 근데 K로 쓸 수도 있고 그냥 K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면 A라고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서명한 건데 A가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것도 MAC-KM 할 수도 있고 MAC-AM 할 수도 있어요. 근데 MAC은 AM 하긴 그렇구나. 대칭키니까 이렇게. 그래서 MAC-KM 하면 M에 대한 MAC 값. 그리고 여러 메시지가 있을 때 요거는 그냥 메시지를 결합한 거고 요거는 이제 XOR 한 거고 cert A는 A의 공개키 인증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암호화 용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암호화 용도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호화하는 용도.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바인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는 복호화 키를 누가 갖고 있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도된 수신자들만이 메시지를 복호하기 위한 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KA로 메시지를 암호하면은 앨리스한테 비밀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누구만 풀어볼 수 있어요? 앨리스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하고 앨리스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가 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키를 누가 갖고 있는지, 그 암호화할 때 사용된 키를 누가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누가 했냐, 생성을 누가 할 수 있냐, 이거를 봐야 될 거예요. 인증은. 그래서 마이너스 KA로 메시지 암호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앨리스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앨리스만 할 수 있다. 앨리스가 한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칭키의 경우에는 인증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KAB라고 하는 것은 앨리스와 밥만 갖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그럼 앨리스와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 입장에서 앨리스가 하지 않은 거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밥만 할 수 있는 거죠. 밥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 했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앨리스가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칭키도 내가 안 한 거면 상대방이 한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키에서도 인증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 암호화의 용도의 마지막 용도가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바인딩. 그래서 같이 암호하는 거랑 따로 암호하는 거랑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암호하는 것은 하나가 다른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암호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어요. 이제 그 밥 서버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앨리스와 서버는 KAS를 공유하고 있고 밥과 서버는 KBS를 공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런데 앨리스가 밥과 통신을 비밀스럽게 통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앨리스든 밥든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키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키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얘가 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줄 때 이렇게 주는 거랑 이렇게 주는 거랑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랑 이렇게 주는 거랑 의미가 다르다. 자, 여기서 비밀스럽게 전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죠. 요거를 비밀스럽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요 A, B는 아니에요. 앨리스와 밥이 통신하고 싶다라는 것도 숨기고 싶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우선 치고 여기서는 반드시 비밀로 보장해야 되는 건 키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못 보게 키는 암호해서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이 키가 A와 쓰기 위한 키인지 C와 쓰기 위한 키인지 D와 쓰기 위한 키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가 나 B야 A랑 통신할래 라고 했을 때 주는 거랑 나 B인데 나 D랑 요번에 통신하고 싶어 라고 요청했을 때하고
이런 형태가 되면 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후자같이 주면 나는 B인데 나 A랑 통신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 뭐가 올까? A가 오겠죠. 근데 나는 B인데 D랑 통신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 뭐가 올까? D가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키가 또 오겠죠. 그러면은 요걸 보면 요 키가 누구랑 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키인지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걸 이용해서. 그래서 얘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같이 암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A와 B는 요 키에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함께 암호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함께. 비밀로 줘야 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이 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같이 암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바인딩 해준다. 이 정보랑 얘를 키에다가 이 A, B를 바인딩하기 위해서 함께 암호했다. 비밀로 보장을 안 해도 되는데 같이 암호함으로써 이 키의 용도, 키를 누구랑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암호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되진 않아요. 요거가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얘한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함께 암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할 때 비밀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비밀로 보장해야 되는 그 부분에다가 비밀을 요하는 정보는 아니지만 얘한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같이 암호할 수 있어요. 뭐 시간을 암호한다든지 그러면 생성된 시간을 여기다가 어떤 의미를 줄 수도 있어요. 같이 암호함으로써. 그래서 비밀을 요하지 않은 정보를 비밀을 요하는 정보와 함께 암호해서 비밀을 요하는 정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용도로 암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바인딩. 바인딩 하고 있다. 바인딩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를 하고 있습니다.